안녕하세요. 현대인을 위한 감정의 심리학 제1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11주차 강의를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주차 강의에서는 고통스러운 감정들, 예를 들면 슬픔, 화, 두려움과 같이 우리에게 고통을 얹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보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쉽게 제가 하나의 영어 단어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영어 단어는 awesome이었죠. A-W-E-S-O-M-E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A-W 부분은 우리 알아차리기, awareness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먼저 고통스러운 감정을 보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감정이 나한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들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억압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고통스러운 감정의 경우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좀 마음이 좀 고통스럽다, 좀 안 좋다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구나, 내가 슬프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상당히 고통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에 대한 파트인데요. 영어로는 exposure입니다. 자, 감정에 노출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면 때로 그 감정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요. 그거는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이 든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났을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도망가지 않고 잠시 견디고 그 고통을 주는 대상을 마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화를 내가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화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때 잠시 멈춰서 내가 그 화가 날 때 드는 고통들을 이렇게 마주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specify, objective, and value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즉 감정이 전하는 목적이 있고요. 감정이 전하는 가치가 있을 텐데 그 감정이 전하는 목적과 가치를 내가 구체화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고통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마음속에 드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전달을 해야만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슬픈 감정이 드는구나. 그리고 그 고통을 이렇게 잠깐 마주하고 그런데 이 슬픔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안에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아니면 이거 정말 나한테 중요한 일이었구나. 근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 사라졌구나. 아니면 빠져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고 이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을 계속 기억하는 거 이러한 일을 내가 하는 거 중요한 거구나 라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발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감정 조절 이런 과정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E에 대한 파트인데 영어로는 Move for Excellenc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적과 가치를 구체화했으면 그 목적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과 가치를 찾아낸 후에는 그것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나씩 하는 것이다. 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추후 그 강의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주차에서는 긍정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 감정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기쁨, 관심, 그리고 만족, 사랑, 그리고 창의성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 기쁨과 관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구체적인 긍정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죠. 심리학 연구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긍정 감정에 대한 연구보다는 부정적인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연구에 있어서 이렇게 긍정 감정에 대한 연구가 적을까? 제가 이번 한 학기 동안 감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도 상당 부분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에 초점을 맞춰 왔었죠. 우리가 긍정 감정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런 긍정 감정에 대한 연구가 적을까? 자, 부정 감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두려움, 아니면은 화남, 이러한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 내 목숨이 위태롭다, 아니면 내 가족이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는다와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자칫하면 그 비용이 굉장히 큰 경우가 있어요. 내 가족을 잃는다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불합리하게 빼앗긴다든지, 이러한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류는 부정 감정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어 왔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 감정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많이 고안해내고 또 그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도 부정 감정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 감정은 생존과는 큰 연관이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제가 또 각각의 구체적인 긍정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긍정 감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기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긍정 감정에 대한 연구가 적은 이유는 행동 경향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게 있어요. 즉, 자, 우리가 두렵다 그러면 어떤 행동 경향성이 있냐면 내가 두려우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아니면 숨거나 아니면 때로는 싸우기도 하죠. 이렇게 어떤 특정 부정 감정이 들었을 때, 고통스러운 감정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감정이 우리를 이렇게 추동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향성을 행동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긍정 감정의 경우에도 그런 행동 경향성이 있나? 여러분들이 막 기쁘다 그랬을 때 어떤 행동 경향성을 갖나요? 내가 슬프면 혼자 있고 싶고, 슬프면 위로받고 싶고, 이런 행동 경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쁘면 어떤 행동 경향성이 있나요? 근데 기쁠 때는 사람마다 행동하는 경향이 또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혼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한 순간을 즐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예술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기쁨을 또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행동 경향성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긍정 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 감정이 연구가 많이 되어지지 않았는데요. 한편으로는 긍정 감정은 생존이랑 그렇게 큰 연관이 없나? 그렇게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질문 하나, 그리고 긍정 감정은 어떠한 특정 행동 경향성이 없나? 라는 이 두 가지 설명으로 긍정 감정보다는 부정 감정이 더 많이 연구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죠. 왜 긍정 감정은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일까? 이것이 신이 우리 인간에게 이 긍정 감정을 이렇게 부여했든지, 아니면 인간이 살아오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긍정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적응하고 진화했든지 간에 왜 긍정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긍정 감정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긍정 감정의 확장과 수립 이론이라고 하고요. 프레드릭슨이 2011년에 논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프레드릭슨의 긍정 감정의 확장과 수립 이론에 따르면 부정 감정은 생존을 위해서 빠르게 대처하도록 레퍼토리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그 행동 경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위협적인 대상에 초점을 두고 그 위협적인 대상을 어떻게 다룰까, 도망갈까, 싸울까, 이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레퍼토리를 줄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긍정 감정은 이상하게 행동 경향성이 없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긍정 감정은 레퍼토리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레퍼토리를 확장해서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큰 일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새롭고 창의적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그러한 기술들을 습득하게 하는데 긍정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론에서는 기쁨, 관심, 만족, 사랑 이 네 가지 긍정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먼저 이 네 가지 긍정 감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쾌락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쁨, 관심, 만족, 사랑의 감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긍정 감정 중에 하나인 즐거움, 쾌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쾌락 중추에 관한 심리학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죠. 1950년대에 실시되었던 실험입니다. 쥐의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이렇게 심어주는 이렇게 시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특정 부위의 뇌를 자극했을 때 쥐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런 연구들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쥐의 뇌에 이렇게 전기 자극을 심는데요. 그 심지가 잠깐 휘어져 가지고 다른 곳을 자극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다른 곳을 자극했던 곳이 측중격핵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연치 않게 측중격핵이 자극이 됐는데, 그럴 때 이 쥐가 보이는 행동이 굉장히 독특했던 거예요. 바로 어떤 특정 행동들을 이 쥐가 측중격핵이 자극이 될 때 계속해서 그 측중격핵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쥐는 이 측중격핵이라는 곳을 자극하니까 계속해서 거기가 자극될 수 있도록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키너 박스를 개조해서 측중격핵을 직접 자극하게끔 전기를 이식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레버를 누르면 전기 자극이 머리에 계속 들어오도록 이렇게 실험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쥐가 측중격핵이 계속 자극하게끔 무려 7,000번이나 레버를 눌렀다는 거예요. 지렛대를 눌렀다는 거죠.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레버만 누르는 거예요. 그때 레버를 눌렀을 때, 지렛대를 눌렀을 때 이 쥐가 굉장한 쾌락을 계속 느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측중격핵이라는 곳이 쾌락의 중추구나 라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측중격핵을 자극하면 추후에 알려진 것은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파민이 측중격핵의 자극을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이러한 때 인간도 오르가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러한 측중격핵의 이 쾌락 중추가 자극이 돼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때로는 마약과 같이 어떠한 우리를 환각 속에 있게 하고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이런 마약을 할 때에도 이 측중격핵이 자극이 되고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쾌락 중추가 자극이 되는 또 다른 활동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오랫동안 하면 어느 정도의 고통이 느껴지고요. 이 고통이 느껴지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고통을 다루기 위해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뇌인성 오피오이드, 우리 아편과 유사한 거죠. 근데 아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자, 이 뇌인성 오피오이드와 뇌인성 카바노이드가 나온다고 해요. 이러한 물질들이 나오면 쾌락 중추로 알려진 측중격핵을 간접적으로 자극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고통이 느껴지고 그 고통을 잠시 견디면
내인성 오피오이드와 내인성 카바노이드가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측 중격핵을 자극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러너스 하이와 같은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쾌락은 우리 안에서 인간 내에서 느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쾌락은 왜 존재하는가? 쾌락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쾌락은 생존과 적응에 굉장히 중요한 특정 행동을 강화하는 광화물로서 활용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자주 하고 있는 활동 중에 이 쾌락과 큰 즐거움이라는 어떤 감정이 그 행동을 계속 강화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쾌락은 이처럼 어떤 특정 행동들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긍정 감정 자체만으로도 어떤 행동을 강화하는 어떤 기능뿐만이 아니라 긍정 감정 자체만으로도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프레드릭슨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기쁨은 영어로 jo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기쁨은 높은 각성과 긍정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는 굉장히 각성 수준도 높아지고요. 어떤 감정의 긍정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감정을 느끼려면 상황이 안전해야 되고 그 상황이 친숙해야 됩니다. 우리 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우리 환경이 친숙하지 않다면 기쁜 감정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느낄 때는 우리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안전하고 친숙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기뻐야지라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굉장히 기쁘게 됩니다. 자, 이 기쁨은 주로 어디서 나타나는가? 다양한 우리가 그 쾌락과 관련된 기쁨도 있지만 굉장히 강한 기쁨 중에 하나가 가치와 목표를 이룰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원하던 가치에 진전이 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던 과목에서 성적을 확인했는데 A+ 학점을 받았을 때 그때 기쁘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추구했던 가치와 목표를 이뤘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쁨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에도 기쁨이 느껴지죠. 그리고 내가 정말 짝사랑하던 이성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와 사귀기로 이제 프로포즈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럴 때도 굉장히 기쁠 겁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같이 놀고 할 때도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가치와 목표가 이렇게 부합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쁨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쁨을 느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은 기쁠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아까 우리 긍정 감정의 레퍼토리가 넓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기쁨을 느낄 때 하는 행동은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데요. 기쁨은 우리가 놀도록 합니다. 자,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플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종류의 놀이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놀이, 사회적인 놀이, 지적인 놀이, 예술적인 놀이, 이러한 것들을 다 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기쁠 때는 우리 몸이, 우리 어떤 정신 상태가 이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놀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노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혼자 놀고, 어떤 사람은 같이 놀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서 놀고, 이렇게 사람마다 노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자, 놀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생각이나 행동의 레퍼토리를 확장시킨다고 해요. 이 기쁨이 놀이하게끔 만들고요. 그래서 놀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레퍼토리를 확장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놀이가 인간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980년도에 랜시의 그 연구 논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랜시에 따르면 놀이가 인간에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놀 때 생존의 필수적인 기술을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자, 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든 동물은 운동 능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사실은 다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자식들과 새끼들과 막 노는 행위를 시작합니다. 먼저 장난을 치고요. 물어서 던지기도 하고 뒹구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놀이를 시작합니다. 이 놀이를 왜 하냐면 자, 이런 놀이를 통해서 근육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노는 행동을 통해서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냥을 할 때 그런 아주 중요한 기술들을 이때 배우는 거죠. 이러한 놀이는 이후에 지적인 능력, 사회적 관계, 어떤 교배 능력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리가 그 다람쥐가 있는데요. 그 다람쥐가 새끼 때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노는 그 행동들을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관찰을 하고 얼마나 노는가를 이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노는 횟수가 많은가, 시간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코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종단적으로 추적을 했는데 어렸을 때 새끼 때 많이 놀았던 새끼 다람쥐가 나중에 성인 다람쥐가 되어서 훨씬 더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훨씬 더 자식의 수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 보면 이 다람쥐들이 놀 때 어떻게 노냐면 도망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서 팍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포식자에게 도망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우리가 또 이러한 놀이를 통해서 어떤 상대방에게 더 매력적이게 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고요. 자, 그래서 이 놀이가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활동이다. 자,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인지 능력이 어렸을 때 폭발적으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 능력의 폭발적인 발달은 놀면서 활성화된다고 하죠. 우리가 인지 능력을 신경 인지 능력, 사회 인지 능력 이런 식으로 심리학에서 나누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지 능력이 예를 들면 기억력이나 주의력이나 그리고 실행 기능과 같은 신경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어떤 사회 인지 능력 그리고 또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이해하는 그런 사회 인지 능력 등도 놀이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심리학에서도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게임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능성 게임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게임을 하도록 하게 하고 그 게임을 할 때 인지 기능들이 이렇게 활성화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 훈련은 어떤 인지 기능이 손상이 있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인들 그리고 일반 성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사회기술, 사람들과 친해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냐면 사실은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 때 싸우기도 하고 서로 공동작업을 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요. 그 감정을 표현해 보기도 하고 감정의 상처도 받고 내가 그 감정을 보듬는 방법도 모두 놀이를 하면서 아주 안전하게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운다 아니면 주변에 아이가 있다 그럴 때는 항상 이 아이가 놀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놀이하는 시간을 뺏어서 어떤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제한하는 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 상대방의 의도, 또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자, 이러한 사회인지 능력 등이 놀이를 하면서 많이 발달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쁨이라는 어떤 감정이 있는데 이 기쁨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 쾌락과 연결된 해서 어떤 특정 행동을 계속 하게끔 강화하는 역할도 하지만 기쁨 자체는 우리가 놀도록 준비를 시키고 그 놀이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 기술을 배운다. 특히 인지 능력을 발달시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관심.
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interest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다. 이 관심도 하나의 긍정 감정인데요. 자, 우리 관심의 유사어로는 호기심,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러한 관심은 어떤 보상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감정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도전할 때, 그리고 내가 무언가 내재적 동기가 이렇게 불러 일어날 때 관심이 나타납니다. 자, 관심은 언제 나타나느냐? 안전하고 변화가 가능해 보이는 환경에 내가 놓여 있을 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러한 관심은 기쁨과는 조금 다르게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관심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가? 호기심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탐색을 하도록 합니다. 탐색, 주변을 탐색하도록 이끄는 거죠. 자, 우리가 탐색을 통해서 스스로 관심 있는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탐색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자산을 확장시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야생에 살았던 인류가 있었는데 어떤 그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어떤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먹을 것이 풍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산을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어떤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 무언가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산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탐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나가는 길에 한 번씩 가서 조금 더 가서 정보를 모아보고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공간에 대한 지식을 하나씩 축적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저 산을 넘어갔더니 또 다른 어떤 환경이 존재하더라, 또 다른 자원이 있더라, 그 정보를 축적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마을에 어떤 가뭄이나 재난이 있어서 그 마을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심은 탐색을 이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언제 나타나냐? 안전하고 변화가 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 나타난다. 어느 정도의 주의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관심이 들을 때는 우리가 탐색하게 만들고 탐색을 통해서 우리 생존에 필요한 지식과 자산을 확장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가지의 감정을 특히 우리가 세 가지의 긍정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쾌락, 기쁨, 관심이었습니다. 자, 쾌락은 어떤 특정 행동을 강화해서 계속해서 지속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우리 기쁨과 관심은 유사점이 있는데 우리 환경이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 변화 가능해야 된다. 환경 속에서 기쁨과 관심의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전의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애착을 형성할 때, 안전 애착을 형성할 때 아이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환경이에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변화 가능한 환경.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줄 때 아이들이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쁨과 관심이 생겼을 때는 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생존에 중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존에 중요한 어떤 지식과 자산을 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첫 번째 섹션의 강의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쾌락은 특정 행동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기능을 지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쁨은 우리를 놀이하게 하고 인간은 놀이를 통해 생존의 필수적인 기술을 습득한다. 자, 세 번째, 관심은 인간을 탐색하게 만들고 인간은 탐색을 통해서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삶의 반경을 넓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 기쁨과 관심은 안전한 환경에 생긴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환경은 인간이 생존하는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축적하며 삶의 반경을 넓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